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2019년도 6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다음 중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네, 여기 라스, 파스, 사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라스는 인프라예요. 인프라. 그래서 인프라 자원을 한다라는 거 맞는 얘기. 파스는 플랫폼에서 개발을 위한 이제 기본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파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파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인프라 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파스가 아니라 라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제 틀려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소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인프라 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틀렸다라고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어플리케이션, ERP, 뭐 CRM 솔루션 내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라 하는 거, 소프트웨어는 사스라고 해서 맞는 얘기고요. 라스는 앞 글자만 외우세요. 라스는 인프라, 파스는 플랫폼, 그리고 S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매칭시켜서 일단 1차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이런 것들 나오면은 그때그때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 중 ERP 시스템에 대한 투자 비용에 관한 개념으로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체 비용이에요. 전체 비용.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 인생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ER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요 아이의 ERP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라고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처음에 구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라이선스 비용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고장이 나거나 뭔가 좀 커스터마이징 해야 될 게 있으면 유지 보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라이프 사이클에 해당되는 것들인 거고, 전체 비용을 계량했다라는 거는 요 세 개에 해당되는 총 소유 비용에 대해서 생각한 거다라고 해서 총 소유 비용으로 해서 네, 내용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3번 ERP 구축 방법 중에 분석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인데요. 제 구축 방법 순서적으로는 분석, 설계, 구축, 구현 네 단계에 해당됐고요. 분석 단계에서는 뭐 에지 파악한다든가 요거 그냥 여기서 찾을게요. 그리고 현업 요구사항을 분석한다든가 주요 성공 요인 도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얘기고, 설계 단계에 해당되는 게 갭 분석이에요. 왜냐면은 설계 단계에서 하는 게 이제 투비 프로세스를 도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에지 파악하는 것과 차이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갭 분석이 설계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 단계에 있는 순서는 아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각 단계에 있는 것도 한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좀 풀 수가 있다라고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그 커스터마이징도 설계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수정 보완 등에 대한 것들 더 확장하는 단계가 구축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현 단계에서는 시험 가동하는 게 구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다음 중 ERP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BPR을 위해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번이 BPR 때문에 ERP를 이용하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완전히 말이 반대로 써 있네요. 정답은 2번. 5번 문제. 자, 다음 중 ERP의 기술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4세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각자 떼어서 쓸 수도 있고요. 통합해서 이제 각 모듈을 합쳐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객체 지향 기술이라는 얘기는 객체 지향 기술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 3번. 기업 내부의 데이터가 집합이 되므로 보안을 위해 인터넷 환경화에서 사용은 자제된다. 아닙니다. 클라우드 ERP는 이제 인터넷 환경화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격 환경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3번 이제 기술적 특징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모든 데이터베이스 관리한다. 통합적으로 사용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6번 다음 중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기능 중 확보 기능에 해당되는 것은 있는데요.
자, 직무관리 인적자원 계획은 이제 기본 기능에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모집하고 선발하는 게 자원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2번이 맞는 얘기. 인사고과 교육훈련은 이제 개발 쪽이고요. 임금관리 이런 것들 보상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자, 7번 문제. 다음 중 포드가 채택한 3S 전략이 아닌 것은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포드는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같은 시대에 나오긴 했는데요. 조금은 배치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조금 반대되는 개념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ERP 시험에는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네. 여튼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이제 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적 관리론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을 높이긴 했지만 뭔가 조금 뭐 비인간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포드는 그것과는 조금 달랐던 걸로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포드 자동차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한 이제 포드 자동차에서 도입한 요 컨베이어 시스템 관련된 게 이제 포드가 채택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게 이제 쭉 컨베이어 벨트 타고 이제 완성이 쭉 되어가는 요런 것들이 되려면, 자, 요런 부품들이 단순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표준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화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3S로 단순화, 전문화, 표준화라고 해서 3S 전략을 채택한 거고요. 자, 구조화는 아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테일러는 비인간화 됐다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포드는 그 고임금 정책을 썼어요. 네, 고임금 정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간적인, 그리고 좀 사회의 그런 경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환원하는 쪽으로 좀 많이 생각하셨던 분이 포드였습니다. 그래서 좀 좋죠. 고임금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차값도 요런 3S 전략,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한 3S 전략에 따라서 차값도 거의 30%가량 정도 다운된 가격으로 해서 차값도 많이 내렸던 분이 포드였습니다. 포드 자동차 되게 괜찮은 회사예요. 였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여튼 뭐 그 당시에 과학적 관리론이 나왔을 때 그때 생산력 증가를 위한 이론은 테일러와 포드가 다 일치하지만 포드가 조금 더 그 인간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걸로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3S 전략은 그런 거다라고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8번 문제. 다음 인적자원관리 체계의 기능적 인적자원관리 중에 그 노사관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산업안전관리, 보건위생관리는 이제 근로조건, 이쪽 근로조건 관리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용과 개발은 노동력을 관리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한고충제도는 인간관계관리 쪽과 인간관계관리, 네, 언관관리 같네요. 인간관계. 네, 요거입니다. 그래서 인간관리에 해당된다. 노사관계관리는 자, 근로조건 개선 쪽이 들어가는 4번이 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9번. 다음 중 직무 분석의 방법 중에 직무 분석자가 전체 작업 과정 동안에 무작위로 많은 관찰을 합니다. 라는 거에서 관찰법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크 샘플링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관찰법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관찰법은 이제 한 사람만, 직무수행자 한 사람만 관찰하는 부분이 관찰법인데, 조금 그거보다는 또 효과적으로 하자라는 거, 많은 정보를 얻자라는 부분에서 워크 샘플링법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3번이 정답이고요. 면접법은 실제로 직무 수행자랑 면접을 통해서 어떤 일 하는지를 파악하는 거고, 질문지법은 이제 질문지를 통해서 네, 이렇게 질문지 뿌려가지고 어떤 일 하고 있니? 이런 것들이 질문지법입니다. 경영법 같은 경우는 직접 직무를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직접 수행을 해본 다음에 정보를 모으는 경험법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네, 10번 다음 중에서 직무기술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무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업원의 능력, 경험, 자격 요건을 결정하여 기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업원의 능력이나 경험, 자격 요건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 직무기술서가 명시된 후에 이제 작성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직무 명세서, 그래서 인적 정보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부분이고요. 직무 기술서는 이제 과업에 초점이 맞췄다, 일에 초점이 맞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가 먼저 작성이 된 후에 직무 명세서가 작성이 되는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하고 나서 첫 번째 하고 나서 직무 기술서 작성하고 직무 명세서 작성된 후에 직무 평가는 이제 직무의 상대적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단계적으로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정답은 여튼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 중 인적자원 내부 공급 예측 기법으로 적정하지 않은 건데요. 내부 공급 예측 기법 중에서도 외부 공급 공급 예측과 내부 공급 예측 이렇게 있는데요. 내부 공급 예측은 대체도법이라고 해서 어떤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대체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누가 있을까라는 게 일목요연하게 정의된 게 대체도법인 거고요. 기능목록법은 그 인적자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 같은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기능목록법입니다. 그리고 마코브 분석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한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이동해 나가는 확률을 기술한 게 마코브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내부 공급 예측 기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인턴 사원 제도는 외부에서 공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턴 사원 제도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 중 인력 과잉의 경우 조치해야 할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인력이 과잉됐을 경우와 인력이 부족했을 경우에 조치사항이 좀 달라요. 인력이 많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조기 퇴직을 시켜버리던가 직무를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에서 1, 2, 3번은 적절하고요. 자,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데리고 와서라도 시키는 게 이제 파견 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파견 근로 활용이 그래서 인력 부족 시에 조치해야 되는 행동으로 해서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초과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인력 부족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문제. K 기업은 신규 직업 채용할 때요, 일부러 적대적인 어투나 말투 이런 것들 한다고 합니다. 힘든 상황을 만들게 합니다. 스트레스 주는 거죠. 스트레스 면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패널 면접은 이렇게 면접자가 여러 명 있고요. 쭉 앉은 다음에 한 사람의 피면접자에게 이제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패널 면접, 위원회 면접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집단 면접은 이제 토론 관련된 걸로 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되는 게 집단 면접이고요. 비지시적 면접은 그 면접지가 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 즉흥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받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대답을 받고 이게 비지시적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자가 상당히 노려내야겠죠. 네, 그런 것들이 비지시적 면접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4번. 14번 문제. 자, 직무 평가 방법 중에 평가 대상의 각 직무 가치를 평가 요소별로 점수화합니다. 또 가중치 설정합니다. 점수 종합평가하는 방법 요거기 때문에 점수법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서열법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점수법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자, 다음 인사고과의 평가 방법 중에 상대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상대평가 방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열을 매기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1등은 누구, 가장 못하는 사람 10명 있다 그래 10번에 해당되는 사람 누구, 두 번째 잘하는 사람 누구, 이렇게 해서 서열법 하는 거, 서열을 매기는 거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 쌍대 비교법 같은 경우는 서열법과 동일한 방식인데 이제 아까 토너먼트식으로 이제 좀 된다라는 게 상대비교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상대평가 방법, 서열법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또 들어가는 내용인 거고요.
네, 강제 할당법 같은 경우도 이제 분포의 오류,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하는 분포의 오류, 관대화, 가혹화, 중심화 이런 분포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몇 퍼센트는 뭐 B를 주세요, 몇 퍼센트는 A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강제 할당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상대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큰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강제 선택법이 이제 절대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평가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외에도 평정척도법이나 뭐 체크리스트법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강제 선택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문장이 예를 들면 이제 어떠한 뭐 고가 평가하고자 하는 고가 항목, 평가 항목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 2가지 정도 질문을 이제 넣는 어떤 문장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무조건 2가지 중에서 하나를 강제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피평가자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이전 질문 항목들인 건데, 이제 평가자는 강제적으로 일단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 선택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평가 방법에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정답 4번. 16번 문제. 교육 훈련 방법 중에요.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 집단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팀워크 바탕 실전 문제를 해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액션 러닝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3의 교육의 제3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약간 혁신적인 액션, 그 교육 훈련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감수성 훈련 같은 경우는 경영자를 훈련하는 기법 중에 하나이고, 너를 알고 나를 알고 집단을 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수성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드 훈련 같은 경우도 이제 경영자, 관리자 훈련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격자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격자 훈련으로 해서 자, 인성과 기술이 그 가장 최고조에 이르는 9.9형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게 그리드 훈련이 됩니다. 역할형 기법은 롤플레잉 기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직접 그 해당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형 기법, 이런 교육 기법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다음 중 비자발적 이직으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전직은 직장을 옮기는 거고요. 사직은 직장을 관두는 거고요. 휴직은 직장을 쉬는 거기 때문에 요거 3개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년퇴직은 정년이 다 돼서 나이가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자발적 이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리해고 이런 것도 이제 비자발적 이직이 되는 거죠. 네, 18번 문제. 다음 인력 정체 시에 인력에 대한 조직의 해결 방안 중에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인데요. 자, 이거 인력 정체, 경력 정체 같은 경우 인력 정체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경력이 이제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런 정체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조직에 대한 충성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좀 재미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직률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해당이 그런 단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묻는 부분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이거는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력 전체의 인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멘토를 찾도록 격려한다. 자, 멘토를 찾는 것은 오케이인데요. 개인적으로 멘토를 찾도록 한다라는 건 이런 경력 전체의 하에서도 조직이 뭔가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해결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조직에서 그 경력 전체 인력에 대한 유형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지라는 거에 대한 그런 것을 인식을 한 다음에 조직에서 멘토를 선정을 해줘야죠. 이건 개인이 알아서 하라라는 거는 좀 냅둔다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직무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네, 이거는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급여를 달리주는 게 직무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이게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되죠. 직무 내용이나 책임 정도 등의 직무 분석을 기반으로 개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여 급여를 정하는 형태, 그 직무 평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라는 게 직무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1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연공급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공급. 직무급 아니고 연공급. 틀렸고요. 자, 2번 직무 수행 능력이 하는 거 직능급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문제. 다음 글에 괄호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인데요. 자, 인사 곡과 방법 중에 상사와 협의해서 목표량을 결정한다라는 거, 네, MBO.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잘 나오니까 요거는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1번 문제. 다음 중 국민연금의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은 요건 그냥 외워두세요. 잘 나오는 문제 아닌데 나왔습니다.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사망, 이민 등의 지급사유 발생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0개월,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10년, 네, 120개월입니다. 네,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 연금 형식으로 받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다음 중 법정복리후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인데요. 자, 퇴직금 반드시 줘야 되죠. 1년 넘으면 줘야 되니까 법정복리후생. 그리고 사회보험 해당되는 고용보험 법정으로 줘야 되니까 맞고요. 휴게시간도 4시간 근무하면 30분씩 줘야 되는 거 법정복리후생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건시설은 임의복리후생이죠. 이제 회사에서 여력이 있으면 보건시설을 두는 거고 아니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다음 우리나라 4대 보험 중에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 하나 있었죠. 산재보험. 네, 요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근무를 하시게 되더라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은 떼이는데 산재보험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이죠. 정답 4번입니다. 네,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위탁아동 18세 미만 맞고요. 그리고 직계 비속 내 아래로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아래로는 20세 이하 네, 요거고요. 자, 직계 존속은 내 위로이기 때문에 60세 이상 맞습니다. 형제자매는 나보다 어릴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20세 이하, 60세 이상이 다 들어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정답. 자, 25번 문제. 다음 중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언제까지 간할세무서 금융계 납부해야 되는가. 자, 요거는 속하는 달에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네, 그리고 26번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인데요. 요거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금액을 지급할 때요.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하는 거 이제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27번입니다.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자, 성과 배분 중에요. 괄호 플랜은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절약, 네, 스켈론 플랜에 대한 내용이죠. 러커 플랜은 이제 부가가치 증대에 대한 절약분인데 매출액에 대한 절약분은 스켈론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 용어 잡아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자, 다음 중 교대 근무제에 대한 설명을 적합한 것은인데요. 자, 1일 근로시간을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정해서 임금은 직무에 따른 시간급을 지급합니다. 네, 뭐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2번 회사가 1일 근무 시간을 2개 이상의 시간 계열로 구분하고요. 2개조 이상으로 편성합니다. 네, 이게 교대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두 사람 이상의 시간제 근무자가 교대를 통해서 한다. 이거 직무 공유에 대한 내용이네요. 4번 일정 제약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 정해놓고 근무하는 거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네,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법내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노동조합을 법외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나온 문제 부분이고요.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법내조합, 교부받지 못하면 법외조합,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30번 문제. 다음 중 여러 개의 노동조합 지부가 여러 기업 집단과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형태. 여러 개의 노동조합 지부가 여러 기업 집단과 집단적으로 합니다. 집단끼리 이제 붙은 거죠. 집단 교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기업별 교섭은 1사업장 그리고 그 사업자 일하는 1사용자 1노조가 하는 거가 이제 교섭하는 형태가 기업별 교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일교섭 같은 경우는 전국적 지역 단위 산업별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나오면 통일교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대각선 교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지역별 노동조합과 이 노동조합에 소속된 개별 기업의 사용자 간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교섭이 된다라는 이미지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용어 포인트 되는 용어만 좀 잡으셔가지고 그 구분만 좀 할 줄 아시면 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31번 문제. 다음 중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 유형 중에 제품 구입 거절, 네, 그리고 근로계약 거절 형태로 나타내는 집단적 불매운동, 네, 보이콧이죠. 보이콧. 불매운동은 보이콧. 태업은 게으르게 하는 게 태업이고요. 피켓팅은 이제 효과를 파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뭐 이게 막 현수 막 걸어놓고 이런 게 피켓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산 통제는 직접적으로 이제 기업 그 경영자의 그런 재산을 점유해가지고 통제하는 부분인데 이거 조금 불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튼 생산 통제도 근로자층의 제기 행위에 들어가긴 합니다.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32번 문제. 다음 중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 이거 노동 3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 요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다음 글은 부당노동 행위 유형 중에 무엇을 설명한 용어인가 인데요. 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네, 요거는 네, 환경계약, 비열계약 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환경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요거고요. 그 외에도 뭐 불이익 대우라든가 뭐 단체 교섭을 거부한다라든가 뭐 이유 없이 거부한다라든가 아니면 지배, 개입, 원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당노동 행위의 하나였었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4개에 대한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 보기에 나온 건 환경계약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풀만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점 약간 노사관계 관리 쪽의 내용이 조금 포커스가 좀 확대되거나 좀 다양화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최근 회차에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동관계 관리 쪽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